과학자들이 미국 동부 해안 앞바다의 해저를 뚫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 이 새로운 담수 저수지가 뉴욕시 규모의 대도시에 앞으로 800년간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연구팀도 혼란에 빠졌죠. 거대한 담수 시스템이 어떻게 바다 밑에 자리 잡게 됐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만 년 넘게 우리 눈에 안 띄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공정하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해저 아래에 담수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왔는데 최근에야 연구자들이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보고들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탐사는 501 탐사였고 목표는 하나뿐이었어요. 해저 바닥을 시추해 숨은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죠. 과학자들은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약 400m 깊이까지 시추했는데 그 깊이에 도달하자 담수로 흠뻑 젖은 두꺼운 퇴적층을 발견했어요. 이 담수층은 더 짠 퇴적물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그 위에는 점토와 미사로 이루어진 단단한 뚜껑 같은 층이 있었는데 물이 거의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이 밀봉이 워낙 강해서 두 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위쪽에는 바닷물이 있고 아래쪽에는 담수가 있는 거예요. 시추 과정은 약 석 달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연구팀은 낸터킷과 마소스 비니어드 앞바다 해저 세 곳에서 약 5만 리터의 물을 채취했어요. 아직 결과를 분석 중이지만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저수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해요. 뉴저지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메인주까지 뻗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데도 우리한테 꽤 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저수지가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혀내려 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담수가 바다 밑에 갇히는 방법이 최소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론은 바다 근처에 높은 산이 빗물을 높은 곳에서 바로 아래로 흘려보내 해저로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해수면이 오랫동안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때 숨겨진 저수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수십만 년에 걸쳐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면 그 담수가 아래 퇴적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두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요. 빙상이 성장하고 해수면이 낮아질 때 바다 밑에 담수 저수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빙상 바닥에서는 얼음이 기반암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암석이를 미끄러지거든요. 얼음이 이 암석이를 긁고 갈리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일부 얼음을 녹여요. 녹은 물은 빙상 바닥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얼음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그 물을 땅속으로 밀어 넣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은 퇴적층 아래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과학자들이 드디어 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산 이론은 뉴잉글랜드의 지형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제됐어요. 해안 바로 옆에 크고 높은 산맥이 없거든요. 하지만 빙하 이론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연구팀의 가설은 이 저수지의 담수가 마지막 빙하기 중 어느 시점에 빙하에서 왔다는 건데요. 그 빙하기는 약 260만 년 전부터 11,000년 전까지 지속됐어요. 하지만 아직 최종 답은 아니에요. 연구팀은 지금 이 저수지를 훨씬 더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미생물, 희토류 원소, 퇴적물의 공급 같은 것들을 아직 분석 중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연구자들이 저수지의 크기를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퇴적물의 나이를 통해 정확히 언제 형성됐는지도 좁힐 수 있고 기원을 알면 이런 시스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밝힐 수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바다 밑에 정말로 담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길 수 없죠. 소금이 좀 섞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저수지예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물이 더 짜지는데 어차피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으니까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염분이 줄어들어요. 낸터킷과 마서스 비니어드의 가장 가까운 시추 지점에서는 물 1000단위 중 소금이 1단위밖에 안 돼서 안전한 수준으로 판정됐어요. 마실 수도 있고 요리에 쓸 수도 있고 목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담수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담수의 부족이요. 유엔의 새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물 파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고 꽤 우려스러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하천 유역과 대수층이라 불리는 지하수원이 과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있어요. 가뭄과 물 부족이 점점 영구적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예를 들어 아라레가 있어요. 한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였고 1980년대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렸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대형 호수의 절반 이상이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수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부 유럽은 20여 년 만에 빙하얼음의 39%를 잃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깨끗한 담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추정에 따르면 불과 5년 뒤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40%나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발견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당장 내일 바다 밑에서 물을 퍼올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특히 대형 해안 도시들을 위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501 탐사의 목표이고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팀은 국제 해양 시추 프로그램, 줄여서 IODP라는 훨씬 더 큰 국제 과학 프로그램의 일부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해저 깊이 시추에서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후와 지질,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숨겨진 물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번 탐사는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해저 아래 담수의 단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단서들은 이상한 전자 기신호와 지진파 데이터에서 나왔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그걸 확인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서류 위에만 머물러 있었죠. 현대 시추 기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501 탐사는 말 그대로 해저를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서 퇴적물 샘플을 뽑아 올렸는데 이 과정은 보통 며칠에서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안전한 걸까요? 연구팀에 따르면 시추 장비를 실은 선박은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해요. 작업 중에 고체나 액체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동부 해안에서의 이번 발견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종류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아직 숨겨진 저수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탐사가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과학자들이 인도네시아, 호주,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에서도 새로운 저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1 탐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숨겨진 담수 저수지를 지도로 만들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큰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담수가 위아래의 짠 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 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해안 근처에 이미 존재하는 대수층이 오염되는 걸 막으려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탐사는 과학자들에게 꽤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밀어붙이고 있어요. 담수를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뭘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무언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보거나 만지거나 손화로 그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종일 여러 종을 그곳에 가둡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희생자들은 묘하게 닮은 해파리 사촌들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묘한 점만 빼고 말이죠. 하나는 전 세계 바다를 여행하지만 다른 하나는 북극에 갇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길을 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얼음도 땅도 심지어 깊이도 아니며 훨씬 더 이상한 무언가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의 해파리는 이름도 복잡하고 발음하기도 힘든 아종에 속해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셨죠? 어쨌든 이 해파리들은 바다 깊은 곳 약 1000에서 2000m 아래에 삽니다. 그 정도로 깊으면 햇빛조차도 아예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이상한 점은 이 해파리 중 일부는 우산 모양 몸통에 작은 혹이 있고 다른 일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혹이 있는 해파리는 세계를 누비는 여행가가 되지만 혹이 없는 해파리는 북극에 갇혀 평생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진상을 밝히고자 과학자 하비에르 몬테네그로 팀은 120여 년간의 해파리 사진과 목격 기록을 되짚어보며 현대 DNA 검사를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유전적으로 북극에 혹 없는 해파리와 혹 있는 해파리는 서부 대서양 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에도 북쪽에 갇힌 건 혹 없는 해파리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대한 해저벽이나 바위로 된 장벽이 아닙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그 벽이 생물학적이거나 지리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리스선처럼 자연이 만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죠.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발리에서 롬복으로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리는 약 22마일로 가판에서 낮잠 자기엔 짧은 거리입니다. 도착하면 해변도 비슷해 보이고 날씨도 비슷하며 야자수도 같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우주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새, 포유류, 심지어 파충류까지도 방금 본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두 세계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 바로 월리스 선입니다. 이 이야기는 185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박물학자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가 동인도 제도를 여행했습니다. 섬들을 오가던 중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르네오와 발리 같은 서쪽 섬 동물들은 아시아계였고 원숭이, 호랑이, 딱따구리 등 익숙한 종들이죠. 하지만 동쪽으로 가면 동물들이 호주산 같았습니다. 유대류, 앵무새, 캥거루, 친척들까지요. 두 지역 동물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월리스는 좁은 바닷길이 거대한 생물학적 경계선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두 섬이 서로 완전히 다른 야생동물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경계선은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강력한 지질학적 힘의 결과입니다. 이 섬들 사이에는 고대의 해수면이 오르내렸을 때도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해저 협곡들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수은다 대륙봉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아시아와 인근 섬을 잇던 거대한 가라앉은 대지죠. 그래서 보르네오, 수마트라, 자바엔 아시아풍 야생동물이 가득하죠. 동쪽엔 사홀 대륙봉이 있고요. 이 대륙봉은 한때 호주와 뉴기니를 연결해 호주 동물들이 퍼질 수 있게 했습니다. 월리스선은 바로 이 두 대륙봉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이 지역, 즉 인도, 호주 군도는 4개의 거대한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입니다. 바다가 높아지면서 동물들은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해수면이 낮을 때 일부 종이 건너갔지만 그 수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조금만 이동해도 두 섬의 생태계는 달라집니다. 월리스선은 최근 발견된 게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계는 수백만 년간 동물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거대 매머드가 지구를 누비고 해수면, 이 120m나 낮았던 플라이스토세로 돌아가면 인도네시아 섬들은 서로 연결돼 있었죠. 호랑이와 코끼리도 물을 건너지 않고 자유로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조차 아시아와 호주는 결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대륙 사이에는 항상 아주 깊은 바다가 있었고 그 물의 틈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작용했습니다. 5천만 년 넘게 이 벽은 동물들이 섞이지 않게 막았고 아시아 동물은 한쪽에, 호주의 독특한 동물은 반대편에 두었습니다. 두 대륙 사이 고립된 섬들의 중간 지대를 월리스아라 부릅니다. 수영이나 비행으로 열린 바다를 건넌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자기 집에 갇혀 있었고 예외는 없었죠. 보시다시피 지구상 모든 현상엔 논리적인 과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저 불쌍하게 갇힌 해파리 중 하나를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북대서양 해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류는 멕시코만류에서 북상하는 난류입니다. 이유는 불분명하나 이 지역에 무언가가 해파리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해류 너머에는 이들에게 너무 위험한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혹 자체가 해파리 생존에 유리한 이점을 준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습니다. 혹 있는 해파리는 지나가고 없는 해파리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북극 태평양 쪽엔 이런 신비한 장벽이 필요 없죠. 베링 해협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깊이가 약 165피트 정도로 얕아 심해 생물들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해파리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남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동물 이야기로 돌아와 월리스선의 기묘한 동물상에 대해 더 말해볼까요? 동물은 이 장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쉬운 예입니다. 새들은 아주 작은 바다 틈도 건너길 거부해 그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포유류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박쥐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지만 더 큰 육상 동물들은 결코 그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호주 쪽에는 캥거루나 주머니쥐 같은 유대류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최근에 정착한 토착 설치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는 유인원, 코끼리, 호랑이, 고양이, 원숭이, 코뿔소 등 전혀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특이한 예외도 있습니다. 경계 한가운데에 위치한 술라웨시에는 마카크, 돼지, 그리고 큰 눈을 가진 작은 타르시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경계는 분명합니다. 배에서 내리면 동물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이 항상 규칙을 잘 따르진 않아요. 씨앗은 새를 타거나 물에 떠서 혹은 바람에 날려 퍼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월리스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주의 상징인 유칼립투스 나무를 보세요. 캥거루만큼 유명한 식물입니다. 거의 모든 종이 아시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단 한 종만이 예외적으로 술라웨시와 필리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리스선의 신비입니다. 두 섬은 똑같아 보입니다. 기후와 습도 같고 해협 건너가 보일 만큼 가깝지만 그곳 동물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수백만 년 된 바닷속 보이지 않는 경계선 때문입니다. 이런 발견은 사소해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에는 아직 인간이 미처 모르는 숨겨진 경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해양동물의 분포와 진화, 생존을 설명해줍니다. 과학자들 말처럼 한 유전적 가족 내 두 형태가 존재함은 우리가 해파리 등 젤라틴 생물을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줍니다. 월리스선은 오늘날에도 생물지리학의 매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이는 생명이 항상 고르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수역조차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심해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에 접근하지 않는 게 현명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RMS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점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거대한 빙산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더 큰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뉴펀들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수중 약 3,800m 아래에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파선은 조금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이 배는 수중에서 철이나 강철 구조물이 녹슬듯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철, 산소, 물을 혼합하면 이 조합이 산화철을 생성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부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철판, 빔 등 모든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선장 화장실의 천장과 얼마 전에 무너진 난간 부분처럼 선체의 일부가 함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경우 부식의 대부분은 철을 먹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할 때 선수와 선미라는 두 개의 큰 조각으로 나뉘어 거의 600m 떨어진 해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조각은 박테리아, 해양 곰팡이 및 기타 모든 종류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바이오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에 철을 먹이로 삼는 미생물이 러스티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실제로 난파선의 부패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가 침몰할 때 선수보다 선미가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미가 훨씬 더 빨리 부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선미가 선수보다 40년이나 더 빨리 부식될 수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균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악몽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기에도 징그럽지 않거든요. 얼음 결정이나 작은 다이아몬드가 난파선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 소박한 것들은 사실 꽤 멋져 보여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파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위험은 전혀 없어요. 위험하게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2023년 타이타닉 난파선 여행 중 비극적으로 폭발한 타이탄 잠수정 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탑승자 5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 모험으로 판매되었지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무섭고 춥고 어두운 곳이에요. 햇빛은 물에 흡수되어 수면 아래 약 1000m까지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면 바다는 항상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요. 타이타닉은 바로 이런 이유로 미드나잇 존으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난파선을 방문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완전한 어둠을 뚫고 내려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수정의 불빛에 비춰진 해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큰 도전은 실제로 난파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 깊이에서 탐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저에 도착해도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타이타닉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만든 타이타닉 유적지의 상세한 지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난파선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지도를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소나와 센서는 잠수함의 작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물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타이탄 잠수정에는 도플러 속도 로그라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해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잠수정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음파를 내보내요. 하지만 이전에 이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을 여행한 승객들은 해저에 도착한 후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압도 빼놓을 수 없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물은 모든 것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난파선의 현장의 수압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타이어 내부 압력의 약 200배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정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우 두꺼운 벽이 필요해요. 타이타닉 주변의 물속에는 소름 끼치는 미생물, 칠흑 같은 어둠, 엄청난 수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해류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보통 해류가 좌우로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해에도 고유한 수중 해류가 있어요. 수면에서 느끼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류는 바람, 수온과 염분의 차이, 심지어 저서폭풍이라고 불리는 해저의 이상한 폭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강렬해져서 해저를 뒤흔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닉 난파선은 앞부분과 뒷부분, 크게 2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연구원들은 주변 해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의 한 부분은 서부 경계 해류라고 불리는 차가운 수중 해류 근처에 있습니다. 이 해류는 남쪽으로 흐르며 해저를 따라 진흙과 모래를 이동시켜 해류의 강약 정도를 보여주는 파문과 패턴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곳의 해류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타이타닉의 모래 파문을 발견했는데 가구, 석탄, 배에서 나온 임의의 물건 등 모든 잔해가 떨어진 곳 근처였어요. 그 파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난파선 현장 안쪽은 상황이 조금 더 거칠어집니다. 물은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더 많이 흐르는데 아마도 배의 모든 거대한 덩어리가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타이타닉의 뱃머리 남쪽 부근에서는 해류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북동쪽에서 북서쪽, 심지어 남서쪽으로 방향을 계속 바꿉니다. 마치 바다가 저 아래에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물의 움직임이 타이타닉을 진흙과 모래층 아래에 천천히 묻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난파선은 조금씩 희미해져 해저 밑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빙산이라는 명백한 문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네, 빙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박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3년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바쁜 항로에는 약 380개의 빙산이 떠올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빙산이 클수록 발견하고 피하기가 더 쉬워요. 작은 얼음은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만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수중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승객들은 물 위로 약 30m의 빙산을 보았지만 이는 전체 크기의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도 아래에 숨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나머지는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좋은 소식은 타이타닉 시대와 달리 지금은 빙산을 제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박에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빙산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위성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일부 선박은 소나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안개 속을 볼 수 있어 선원들이 수면 위에 빙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GPS와 AIS는 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니터링 센터에서 실시간 알림을 전송하기 때문에 마치 빙산을 발견하는 개인 비서가 있는 것과 같아요. 쌍안경에 의존하는 것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이죠. 다음 크루즈 여행에서 타이타닉의 항로를 따라 지나가더라도 빙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잭이나 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여행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선내에서는 절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크로아티아 앞바다에서 고고학자들이 최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진흙층 속에 그대로 묻혀있던 완벽하게 만든 돌길이에요. 무려 7,000년이나 된 길이죠. 누가,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순전히 우연이 아니었다면 이 길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2021년 고고학자들은 아드리아 해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작은 섬 코르출라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물속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이상한 모양과 낯선 무늬들이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직접 확인하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것을 찾아냈죠. 물에 잠긴 신석기 시대의 마을 솔린이었어요. 하지만 이 오래된 마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자리를 더 조사하던 2023년 고고학자들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또 다른 것을 발견했죠. 바닷속 진흙층 아래에 그대로 보존된 완벽하게 만든 돌길이었어요. 수천 년을 버틴 길이었죠. 이 길은 너비가 겨우 미미터 남짓이에요. 돌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깔아 만든 잊혀진 세계의 유령 같은 길이 해저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죠. 이건 자연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었어요. 돌들의 모양은 너무 정교했고 노인자리도 너무 의도적이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7,000년 동안의 폭풍과 밀물 썰물을 견디고도 그 마을과 길은 살아남았어요.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코르출라 주변의 섬들이 해안을 거대한 파도로부터 막아주었고 그 덕분에 마을과 길이 모두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거죠. 또 다른 것들도 발견되었어요. 도자기 조각과 부싯돌, 칼 같은 것들. 예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작은 흔적들이었죠.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신비한 길은 아주 먼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처 흐바르 섬에는 하발 컬처라고 불리는 오래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드리아해 동쪽 해안까지 퍼져나가 코르출라 섬 해안 바로 앞바다에 솔린이라는 마을도 지었어요. 그 돌길은 바깥 마을과 본섬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길이었죠. 지금 흐바르 섬에 발을 디디면 소나무 숲과 라벤더 밭, 햇살이 포도밭 위로 쏟아지는 정말 매력적인 섬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7,000년의 역사가 한 장의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살아 숨쉬는 곳으로 들어가는 셈이기도 해요. 기원전 4,900년쯤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어요. 도시가 생기기 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전, 역사에 첫 왕들이 나타나기도 전이었죠.
이 사람들은 섬 곳곳의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랩지바 케이브와 말코바 케이브 같은 근처 동굴들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인 섬세한 채색 토기를 만들어냈죠. 한때 이 오래된 마을은 지금은 파도만 출렁이는 해변가 근처에서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이 마을을 세운 사람들은 맨발로 돌길을 걸으며 곡식이 든 바구니와 연장들, 물이나 올리브 기름을 채운 흙항아리를 들고 다녔겠죠. 그 작은 파편들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찾아냈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배그림이었죠. 기원전 3500년 무렵에도 흐바르 사람들은 지평선 너머로 떠나는 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흐바르, 문화의 신석기. 농부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땅을 다루는 법은 이미 터득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근처 그라디나 베이에 거대한 돌 무덤과 둥글게 세운 돌 무더기를 만들고 정교한 부싯돌 칼과 석기를 만들어냈죠. 그럼 지금 쏠린 마을과 돌길은 왜 물속에 잠겨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먼 옛날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그 시절을 보여주는 건 이제 이 길과 쏠린 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흐바르 섬은 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던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섬의 역사는 거칠지만 아름다워요. 반란과 해적, 외국의 왕들이 깎아 만든 이야기들이죠. 기원전 385년 무렵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이 아름다운 섬을 발견했어요. 높이 솟은 석회암 능선, 숨겨진 민물샘, 바닷바람이 쓰다듬는 비옥한 평야까지 이곳에 정착하기로 한 게 당연해 보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에게해의 햇살 가득한 섬 파로스에서 왔어요. 트바르 섬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그곳의 한 마을을 페로스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아주 특별하게 창의적인 건 아니었죠. 지금은 이 마을을 스타리그라드, 말 그대로 올드타운, 옛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은 농사와 항해, 도시를 짓는 깊은 지식을 함께 가져왔어요. 덕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죠. 이들은 땅을 완벽한 기하학 모양의 네모들로 나누어 포도밭과 올리브나무, 곡식을 위한 단정한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어진 완벽한 농지의 바둑판을 우리는 지금 스타리그라드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2000년이 넘도록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답니다. 그 뒤로 로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지은 빌라와 도로가 이제는 언덕 곳곳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이곳에 살기 시작했어요. 종교 행렬에서 성주간에 부르는 오래된 노래들까지 그들의 전통은 수세기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지만 흐바르가 진짜로 꽃피운 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곳을 다스리던 대략 15세기 무렵이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흐바르 마을을 중요한 항구 도시로 정했죠. 그들은 요새와 무기고 성당과 극장, 광장까지 차례차례 세웠어요. 그때는 르네상스의 황금기였고 흐바르는 크로아티아 문화를 대표하는 3명의 천재 거장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페터 헥토로비즈였어요. 그는 자신의 서사시 피싱 앤 피셔맨스 턱에서 어부들의 삶과 바다의 정신을 멋지게 담아냈죠. 여기 둘달시 캐슬이라는 성 안에는 그의 석조 저택이 아직도 비밀스러운 물고기 연못을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니벌 유키치였어요. 그는 크로아티아 문화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상관없는 연극인 더 슬레이브 걸을 쓴 작가였죠. 마지막으로 화가이자 음악가, 극작가였던 마르틴 베네토비치는 이 섬의 영혼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어요. 바닷가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원 안에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그림 The Last Supper가 걸려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은 아니에요. 이 작품은 마테오 잉골리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죠. 주제는 같지만 화가는 다른 작품이지만 이 그림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무렵 흐바르 섬은 베네치아 제국의 보석 같은 존재이자 해군 요새가 되었고 나중에는 르네상스 시인들이 활약하던 무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언제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곳에 다가왔어요. 그들의 해적 선단이 바다를 휩쓸며 이 섬을 정복하려 했죠. 흐바르 사람들은 지금도 절벽 위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요새들을 세워 맞섰어요. 나폴레옹 군대도 이곳에 왔지만 이런 일들조차 흐바르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의 삶은 늘 다시 들판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식 밤마다 보랏빛 라벤더가 피어나고 언덕에는 로즈메리와 올리브 나무가 뒤엉켜 자랐죠.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심어둔 포도밭에서는 여전히 포도주가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문화도 계속 살아있었어요. 17세기 이 섬에서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공극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극장은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곳이었지만 이 극장에서는 평민과 귀족이 조각된 돌 아치 아래 나란히 앉아 촛불 아래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함께 보았죠. 이 섬 사람들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문 관광협회도 만들었어요. 19세기에는 하이지애닉 소사이티 오브 흐발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 섬의 관광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죠. 오늘날 흐바르는 라벤더의 섬으로 불리며 달마티아 제도 가운데서도 여왕 같은 섬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세인트 스티픈 광장에는 세인트 스티픈 대성당이 우뚝 서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그 종탑은 한때 오스만 제국의 습격을 알리는 경보탑 역할을 했죠. 베네딕토의 수녀원 안에서는 극소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수녀들이 아가베 레이스를 짜고 있어요. 실은 아가베 섬유에서 뽑아내어 상상도 못할 만큼 섬세한 무늬로 매듭 지어져요.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한 가닥 한 가닥이 천 위에 새겨진 기도화도 같죠. 마을 위 높은 곳에서는 지금도 바다를 향해 겨는 오래된 대포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래로는 작은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파클레니 아일랜드가 활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곳은 유럽 어디보다도 해가 잘 드는 곳이고 해마다 열리는 축제마다 성주간 행렬의 아름다움 속에 그리고 바다바람을 타고 흐르는 옛 노래들 속에 깊은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거대한 나무가 땅에서 뽑혀 나갑니다. 전선이 끊어져 주변이 암흑에 잠깁니다. 도로는 강물처럼 범람하고 집은 폐허가 됩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고 있어요. 바람이 잦아들면 진짜 혼란이 시작돼요. 고립된 사람들, 깨끗한 물 부족, 파괴된 도로. 폭풍은 5,7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지난 20년 동안 그 빈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죠. 이곳은 중앙아메리카 북동부 해안에 있는 작은 나라 벨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레이트 블루 홀입니다. 벨리즈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심 125m의 거대한 수중 싱크홀이에요. 약 10,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한 과학자 팀이 그레이트 블루의 진흙을 연구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긴 퇴적물 샘플을 채취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된 물질의 층이에요. 그래서요, 열대성 폭풍이 이 퇴적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형성되는 크고 회전하는 폭풍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은 바다에서 열을 끌어올려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초강력 바람, 폭우, 큰 파도로 인한 홍수 등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요. 연구진이 채취한 진흙 포원은 실제로 열대성 폭풍의 기록입니다. 채취한 샘플의 길이는 30m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길었습니다. 매년 날씨가 잔잔한 때는 2개의 얇은 퇴적층이 구멍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이 몰아치면 좀 다르고 더 지저분한 층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퇴적층을 관찰함으로써 지난 5,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이 그 지점을 강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를 세는 것과 비슷하죠? 어쨌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석 연구원은 지난 6,000년 동안 보통 100년마다 4개에서 16개의 열대성 폭풍 또는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만 같은 지역에서 9개의 폭풍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열대성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하는 데에는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열대 수렴대와 관련이 있어요. 적도 근처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데 모이는 지역이에요. 이 지점은 기압이 낮고 습기가 많으며 뇌우가 많이 발생해요. 바로 그 위가 대부분의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대서양의 일부입니다. 허리케인 주요 발달 지역이라는 공식 명칭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대 수렴대는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주로 시작되는 지역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이제 폭풍이 예전보다 대서양의 더 남쪽 지역에서 형성되어 더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최근 폭풍이 급증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해수 온도의 상승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바다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다는 더 강력한 폭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더 큰 폭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카리브해에 45건의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지난 5,700년 동안 전 세계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폭풍이 발생하고 정말 강렬하고 빠르게 강해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폭풍이 바다에서만 더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5년 3월 토네이도, 먼지 폭풍, 산불 등 매우 위험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피해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토네이도 앨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네이도 앨리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별칭이에요. 텍사스 북부,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심지어 콜로라도 동부까지 뻗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시시피, 아칸소, 알라베마 같은 곳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전문가들은 2022년 초에 토네이도가 평소보다 더 먼 동쪽에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고의 기상 전문가 중 한 명은 미시시피와 테네시 계곡의 주민들이 거친 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통적인 토네이도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동식 주택이나 지하실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어 큰 폭풍이 닥칠 때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기본적으로 폭풍 구름에서 내려와 지면에 닿는 초강력 바람에 회전하는 관을 말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토네이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량 후지타 등급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가장 약한 토네이도를 나타내는 EF0부터 EF5까지 단계가 있어요. EF5의 토네이도는 집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주요 질문은 왜 지금 토네이도가 동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토네이도 시즌은 보통 3월에 시작돼요. 이때는 캐나다의 차가운 공기가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서부 상공에는 기본적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공기덩어리인 고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서쪽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뇌우와 토네이도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네이도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올해 멕시코만은 매우 따뜻하여 미국 남동부 지역에 폭풍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따뜻한 물은 대기에 많은 에너지를 더해 미시시피, 엘라베마, 테네시와 같은 지역에서 더 강력하고 빈번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쪽의 오데오와 북동부 지역은 올 봄에도 신선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적어도 당분간은 큰 폭풍이 덜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3월의 파괴적인 폭풍에 대해 다시 살펴볼게요. 3월 14일과 15일 미국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강타한 거대한 폭풍 시스템은 52건의 토네이도, 대규모 먼지 폭풍,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약 1,1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F4로 분류되는 매우 강력한 토네이도 2개가 아칸소를 강타했습니다.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디아즈라는 마을을 강타한 토네이도 중 하나는 최대 시속 305km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비교하자면 포뮬러 1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9에서 257km 정도입니다.
아칸소가 같은 날 2번의 EF4를 동시에 맞은 것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남부평원에서 시속 128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돌풍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인해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을 태웠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만 1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에 미국에서 1,300개에서 1,4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1,225개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토네이도뿐만이 아닙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즉, 더 많은 폭우, 더 많은 홍수, 더 강력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다에 따뜻한 공기를 더하면 폭풍우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특히 동쪽과 남동쪽에서는요.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토네이도 및 기타 자연재해는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중 시간과 날씨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팝 퀴즈 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은 어디일까요? 아마존? 정말 뭘 모르시는군요. 가장 강력한 강은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수중에 있으며 남극, 환극 해류 또는 ACC라고 불립니다. 아마존 강보다 100배 더 강한 힘으로 흐르는 이 강은 10만 개가 넘는 수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륙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하지만 이 수중 거인은 단순히 재미로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최고의 멀티태스커입니다. ACC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 탄소 진공 청소기, 기후 안정제, 해양 슈퍼 고속도로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ACC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2050년까지 최대 20%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날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기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ACC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남극 환극 해류는 추운 남극 대륙을 물띠처럼 감싸 안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유일한 해류입니다. 대륙에 의해 걸리는 다른 해류와 달리 남극 환극 해류는 투명한 레이스 트랙과 탁 트인 바다만 있기 때문에 남위와 남극 사이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해 중단 없이 흐릅니다. 초당 1억 7,800만 입방미터의 놀라운 물을 이동시키는데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입니다. ACC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하나의 연속적인 해류로 연결하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격렬한 편서풍에 의해 움직입니다. 또한 심해로 급강하하여 얕은 바다, 중간 바다, 깊은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해양 에너지의 혼합기로 연결합니다. 이미 복잡하게 들리기 시작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ACC는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체입니다. 열염 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구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열염 순환은 열, 탄소, 영양분을 전 세계로 재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ACC는 영양분이 풍부한 심해수를 수면으로 밀어올려 플랑크톤, 크릴, 고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산물을 좋아하거나 해양 먹이사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순환이 없으면 먹이사슬의 맨 아래부터 위까지 모든 해양생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의 웨이터 역할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ACC는 우리의 청소까지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심해에 저장하며 수세기 동안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지구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날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ACC가 전 세계에 열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서유럽은 10도 정도 더 추울 것입니다. 즉 파리는 시베리아처럼 느껴지고 런던 시민들은 우산 대신 눈부츠를 챙겨야 할 거예요. 해류는 반구 사이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며 전 세계 바람 패턴, 강우량, 해수 온도를 안정화시킵니다. 따뜻한 해수면은 사이클론 형성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패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해류에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하고 이상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도가 느려질까요? 당연히 답은 인간입니다.
녹고 있는 만년설 아시죠? 우리의 친구 ACC가 살고 있는 남극에는 얼음이 매우 많아서 모든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61m 이상 높아질 거예요. 이는 신데렐라의 성보다 더 높아요.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담수의 60%가 그 얼음 속에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이 녹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끔찍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물의 신선도입니다. ACC는 남극해의 차갑고 짠 바닷물이 밀도가 높고 무거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쇄 반응처럼 해류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담수가 바다로 쏟아지면 염분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제대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ACC는 강력한 흐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중력이 없는 변기에서 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수가 북쪽으로 흘러 바다의 밀도 구조가 바뀌고 해류의 속도를 높이는 해양 온난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ACC는 느려집니다. ACC가 약해지면 하층 해류의 상승이 줄어들어 지표에 도달하는 영양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는 남극의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어업을 붕괴시키며 펭귄, 고래, 그릴과 같은 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극의 먹이사슬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남방 다시마와 같은 외래종의 침입을 허용합니다. 크릴은 고래, 바다 표범, 펭귄, 어류의 주요 먹이원이기 때문에 크릴 개체수가 급감하면 전체 시스템이 허리케인 속 카드의 집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ACC가 약해지면 더 많은 따뜻한 물이 남쪽으로 남극에 도달하여 얼음이 더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으면 더 많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해류가 더 약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얼음이 녹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더 나쁜 것은 빙붕 아래의 따뜻한 물로 인해 빙붕이 아래에서 분리되어 표면 온도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에도 녹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입니다. 인도의 몬순이 불규칙해지고 아마존의 강우량이 감소하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농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미 동부 해안의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전 세계 기상 패턴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칠레의 수익성 높은 연어 산업과 같은 상업적 어업을 지원하는 남극해 능력도 영양분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ACC가 없으면 태양의 탄소와 과도한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즉,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열이 대기 중에 남아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에어컨을 끄고 보일러를 켜면서 식료품 저장실을 불태운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해류에 이상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를 태우기 시작하기 전 지구는 소빙기라고 불리는 극심한 동결기를 겪었고 이는 단순히 추운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빙하기는 북대서양의 해류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빙기는 185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고 북극 해빙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바다의 담수가 넘쳐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담수는 바다의 일반적인 염분과 밀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대서양 남쪽 역전 순환의 줄임말인 AMOC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컨베이어 벨트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러한 해류가 느려지면서 북쪽으로 도달하는 따뜻한 물이 줄어들고 해빙이 더 멀리 퍼졌으며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근 조개 껍데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더 추운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안정을 유지하려고 애쓴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OC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온도, 염분, 찬물의 가라앉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ACC가 느려지면 심층수 형성과 혼합의 균형이 깨져 AMOC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실제로 일부 모델에 따르면 ACC와 AMOC가 모두 한계점을 넘어선다면 현대 농업이나 인프라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불안정한 기후 조건이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해산물을 즐길 때 강력한 ACC를 위해 건배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ACC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얼음이 덜 녹기를 기원하면서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며 우리는 그중 5에서 20%만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더 많은 물을 발견했어요.
12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 북은 우주에 떠다니는 거대한 물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약 140조 배나 많은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보다 무려 200억 배나 큰 초질량 블랙홀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매우 밝은 퀘이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양을 1000족에 모으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퀘이사를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물 저장소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멀고 큰 물 저장소라고 확신합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매트 브래드포드는 이 퀘이사의 환경이 매우 독특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브래드포드 연구팀은 다른 천문학자 그룹과 함께 퀘이사와 그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가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관측된 적이 없는 분자로 가득 찬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퀘이사는 50여 년 전 망원경이 우주에서 매우 밝은 물체를 포착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퀘이사는 일반 별이 아니라 먼 은하의 중심에서 빛나며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을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모든 퀘이사의 중심에는 태양보다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 더 무거운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을 향해 소용돌이치면 블랙홀은 가열되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때문에 퀘이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밝고 강력한 천체 중 하나예요. 퀘이사를 보는 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퀘이사에서 보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온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퀘이사를 통해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퀘이사는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최초의 우주 구조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퀘이사는 초고속 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트를 쏘아 올립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뻗어나가며 때로는 우주의 전체 영역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주물, 즉 수증기로 돌아가 볼게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수백 광년 너비의 거대한 영역에 걸쳐 퀘이사 주위를 떠돌고 있었어요. 비교하자면 1광년은 약 9조 6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그곳의 가스는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희박하지만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은하에서 발견되는 가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이 가스의 온도는 섭씨 영하 52도 정도이며 지구 대기보다 밀도가 약 300조 배나 낮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요. 우주적인 측면에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수증기는 단순한 분자가 아닙니다. 퀘이사 근처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이 정기적으로 방사선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암시해요. 이것이 가스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유예요. 천문학자들이 일산화탄소와 다른 분자들도 발견했다는 사실은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즉, 주변에 많은 원재료가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에는 이 가스가 초질량 블랙홀이 현재 크기의 최대 6배까지 더 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많은 잠재적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해요. 가스 중 일부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나 일부는 새로운 별을 형성하거나 일부는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먼 퀘이사에서 수증기가 발생했다는 건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그토록 오래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물은 생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또한 별과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식을 때 물은 그 붕괴를 도와 새로운 별이 더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물구름을 발견했을까요? 2008년에 브래드포드 연구팀은 G-SPEC이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우주에서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장비는 하와이에 있는 10m 망원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도구인 카르마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에 있는 전파 접시형 안테나 그룹이에요. 한편 다른 팀이 프랑스 알프스에서 망원경으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팀은 먼 퀘이사에서 작은 물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 후 브래드포드의 그룹은 더 많은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였습니다. 지구 밖에서 물을 발견한 곳은 수증기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숨겨져 있다는 큰 발견을 해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이 이 물을 사용하여 임무를 지원하거나 화성을 장기적인 거주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은 접근하기 좋은 호수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묻혀 있어서 현재 기술로는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탐사선은 이상한 지진 활동을 포착했는데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숨겨진 물 저장소입니다. 화성에는 오늘날에도 일부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표면 위나 바로 아래에 얼음 형태로 존재해요. 하지만 수십억 년 전 있었던 엄청난 양의 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미스테리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로 빠져나갔거나 행성 내부로 이동하여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화성이 얼마나 많은 물을 잃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지구의 달에도 물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의 물은 호수나 강이 아니라 대부분 얼어붙은 얼음으로 표면 전체에 고르지 않게 퍼져 있어요. 특히 춥고 그늘진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얼음의 대부분은 달의 토양과 섞여 지하 깊숙이 묻혀 있어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리고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도 있어요. 폭이 505k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애리조나주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죠.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나사의 카시니 우주탐사선이 토성에 도착했을 때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척박하고 얼어붙은 세계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남극 근처의 간헐천에서 거대한 얼음 입자와 수증기가 분출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는 달의 암석핵과 얼어붙은 표면 사이에 얼음 껍질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 바다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끊임없이 우주로 물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엔셀라두스를 미래 탐사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게 합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이자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유로파도 있어요. 유로파에는 64에서 161km 깊이의 거대한 짠물 바다가 있어요. 이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큰 장애물이 있는데 이 바다는 과학자들이 16에서 32km 깊이로 추정하는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목성의 중력으로 인한 조성력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목성의 거대한 인력이 위성을 잡아당기고 압박하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부를 가열하고 바다가 단단하게 얼지 않게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유로파의 얼음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바닷물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킬로미터의 얼음을 뚫지 않고도 바다를 샘플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유로파의 저수지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빨리 얼까요? 그리고 강렬한 온도와 압력은 얼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가 태양계 어딘가에서 외계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과학자들이 오리건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최대 규모의 지하 저수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는데 미두 호수의 2배가 넘는 물을 담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소 80세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물이 있는데 이건 거의 162주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에 한 병씩 마신다면 다 마시는데 약 4,440억 년이 걸리죠. 이 지하 대수층 발견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최대 대수층을 품은 캐스케이드 산맥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약 11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오리건의 하이 캐스케이드에는 약 800만 년 된 비교적 젊은 화산암이 있습니다. 웨스턴 캐스케이드는 훨씬 오래됐죠. 4,500만 년이나 됩니다. 깊은 협곡과 계곡이 특징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두 지역 사이의 전이대를 연구해 물이 화산암을 어떻게 통과하고 화산 활동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다양한 깊이에서 암석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대수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보통 더 깊은 암석은 지구 내부에 가까워서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서 더 깊이 내려가도 온도가 그대로였죠. 이건 물이 암석을 통해 흐르며 온도를 낮추고 있다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캐스케이드는 천연 급수탑처럼 물을 저장하고 강과 개울로 서서히 방출하는 거죠. 이 지질학적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의 잠재적 수자원이 될 수 있죠. 지하에 저장된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물이 현재 상태로 얼마나 유지될지, 변화에 얼마나 잘 견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둘째,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깊은 지하로 스며들어 마그마에 닿으면 순식간에 증기로 변해 극심한 압력을 만들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을 일으킬 수 있죠. 화산암에 얼마나 많은 물이 저장돼 있는지 파악하면 미래의 분출과 그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 답을 못 찾은 질문이 많습니다. 물이 화산암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실제로 수자원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말이죠. 이 지하 저수지는 비와 눈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뭄이 몇 년간 계속되면 수자원 공급과 화산 안정성 모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캐스케이드 화산 저수지의 전체적인 영향과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자체인 캐스케이드 산맥을 자세히 살펴보죠. 상상해보세요.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뻗어 있고 오리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을요.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산맥입니다. 오리건 구간만 해도 길이가 약 420km, 폭이 최대 145km로 4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와, 미국에서 가장 작은 9개 주보다 각각 더 큽니다. 가장 멋진 건 이 산맥의 오리건 구간이 화산으로 형성됐고 최소 하나의 화산암 저수지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산맥 자체는 캐스케이디아 섭입대라는 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태평양 아래 지각의 일부인 후안대 푸카판이 북미 대륙 아래로 천천히 밀려 들어가고 있는 곳이죠. 이 판이 가라앉으면서 강한 열과 압력이 해양 암석에서 물을 밀어냅니다. 그 물이 주변 멘틀의 녹는 점을 낮추고 마그마를 만들어내죠. 그 마그마가 상승해서 캐스케이드 화산들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건 환태평양 화산대,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화산 벨트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캐스케이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훨씬 더 큰 화산 시스템의 일부인 거죠. 오리건 캐스케이드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스턴 캐스케이드와 하이 캐스케이드인데 전혀 닮지 않았죠. 웨스턴 캐스케이드는 더 오래된 지역으로 약 4,500만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이 산들은 험준하고 강에 의해 깊이 침식됐죠. 어떤 협곡은 깊이가 1,100m가 넘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면에 하이 캐스케이드는 훨씬 젊고 침식도 적습니다. 약 800만 년 전 화산 활동이 이동하면서 새 분출이 오래된 협곡을 메우고 지형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분출이 계속 새 용암을 쌓았고 이 지역의 강들은 웨스턴 캐스케이드처럼 깊은 계곡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나란히 보면 한쪽은 거칠고 깎여 있고 다른 쪽은 더 부드럽고 솟아있어 보이죠? 오리건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몇 개가 하이 캐스케이드에 있습니다.
후드산, 제퍼슨산, 쓰리시스터즈, 그리고 마자마산이 분출하고 함몰되면서 생긴 크레이터 호수죠. 몇 달이나 몇 년 사이에 나타났다 분출하고 사라지는 작은 화산과 달리 이 거대한 화산 중심부는 수천 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래 존재한 만큼 훨씬 복잡한 마그마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 화산들은 빨리 흐르는 현무암부터 안산암, 데이사이트, 유문암까지 다양한 용암을 만들어냅니다. 유문암은 거대한 폭발적 분출을 일으키는 마그마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화산은 용암이 천천히 흐르지만 다른 화산은 파괴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화산들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지하 마그마 챔버가 정말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표면 아래에 엄청난 열이 사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아, 캐스케이드의 화산 저수지도 잊지 마세요.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알겠어요? 세트케이드가 지구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역인 환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태평양을 감싸는 거대한 말굽 모양 벨트를 상상해 보세요.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지역 중 하나죠. 이곳에서 지구의 지각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충돌하고 서로 부딪히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화산 분출, 그리고 깊은 해구를 만들어냅니다. 환태평양 화산대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모두 거대한 태평양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판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움직이면서 단층선이라 불리는 경계에서 서로 밀거나 그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심해 해구부터 우뚝 솟은 화산, 강력한 지진까지 모든 것이 발생하죠. 이 활동의 가장 극단적인 예 중 하나가 괌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약 11km 깊이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죠. 섭입이라는 과정으로 형성됐는데 한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지구의 맨틀 깊숙이 가라앉은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압력은 짓누르며 완전한 어둠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바닥에도 생명체가 있었죠. 2003년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인 챌린저 해연에서 작은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암석 구조물과 이상한 해삼도 발견했죠. 마리아나 해구에는 기본적으로 수중온천인 열수 분출구도 있습니다. 그곳의 물이 아주 뜨겁고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물과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남고 있죠. 환태평양 화산대는 또한 전 세계 지진의 90%를 일으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일부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이 그 예입니다. 기록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9.5라는 놀라운 수치였죠. 하지만 지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태평양 화산대에는 지구 화산의 약 75%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출 중 일부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탐보라 화산이 그 예입니다. 요컨대 환태평양 화산대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매혹적이기도 하죠. 캐스케이드에서 최대 규모의 저수지를 발견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태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가 매우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항로가 있지만 그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자연의 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배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경로는 가장 짧고 빠른 경로입니다. 즉, 북태평양을 거의 직선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훨씬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태평양이 다소 분할되어 있어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바다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덮고 있어요.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인 북극해보다 약 10배 더 큽니다. 다시 말해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 육지와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기계 고장 또는 폭풍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과 화물 손실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배로 이동하는 거리는 5,470km가 조금 넘습니다. 페루의 카야오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가려면 약 16,0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선원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폭풍 시스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위험한 폭풍우들이죠. 또한 적도 근처에는 열대 지역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비를 내리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역풍은 강하고 일정한 바람으로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작용해요. 숲의 수분을 퍼뜨리고 사막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자연에 매우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해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15년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짧지만 강렬한 파도의 급증을 일으킨 1년의 매우 강한 겨울 무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가 마치 반복적으로 펀치를 날리듯이 일정한 힘으로 선박을 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선체 구조가 완전히 뒤틀리고 변형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겨울 무역풍으로 인한 파도가 선박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바람이 적대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는 산이나 큰 섬과 같은 지리적 장벽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즉 주변의 바람과 해류를 억제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육지 구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역풍과 해류는 방해받지 않고 강도와 속도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이 강력한 폭풍과 거대한 파도의 현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유럽, 아프리카가 대기 및 해양 시스템을 억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북대서양과는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해저를 거대한 직소 퍼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 그대로 태평양은 움직이는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각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중 하나인 태평양판은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가장 큰 해양판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매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바다는 언뜻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바다를 횡단하던 화물선 원 에이퍼스가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 1,8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바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인해 수백 개가 갑판 위에 쓰러지면서 실제 강철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선장은 가까스로 배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퍼스호뿐만이 아닙니다. 이듬해 머스크 에센은 약 750개의 컨테이너를, 머스크 아인트호벤은 26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였어요.
이 3건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연평균 컨테이너 분실 건수인 연간 1382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태평양은 5, 6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18m 높이의 파도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주변의 다른 파도보다 높이가 2배 이상 높을 때 거대하거나 극단적인 파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는 다른 파도보다 거의 3배나 더 컸습니다. 드물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러한 파도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쓰나미는 보통 수중 지진이나 화산 폭발 후에 발생해요. 태평양의 또 다른 큰 괴물은 태풍이며 2024년 태풍 시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허리케인 크리스티였습니다. 지각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티는 사피르 심슨 규모에서 최고 수준인 카테고리 5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의 허리케인은 재앙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거대한 파도와 매우 위험한 이안류를 일으킬 만큼 강력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정도로 위력으로 아시아 대륙을 강타한 슈퍼 태풍 야기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상륙했을 때 약 16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여러 도시의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가는 곳마다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태평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유명한 환태평양 조산대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대한 균열 모양의 지역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각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지각판은 서로 떨어져서 충돌하거나 부딪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계는 이곳에서 5분마다 어떤 종류의 진동을 기록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지구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지진 10건 중 9건은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내에서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북미나 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3년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환태평양 조산대와 관련된 지진이 감지됐어요. 파괴의 흔적이 남았고 약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박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최단 항로를 피하고 더 긴 항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남극의 어둡고 얼음으로 뒤덮인 바닷속으로 잠수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키는 섬뜩한 푸른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생명체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이 깊은 곳에서 갑자기 커다란 오리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1960년 연구원들은 이 소리를 처음 녹음하고 바이오덕이라고 명명했어요. 영리하네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이 소리의 근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대한 크라켄, 바다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 신비한 바다 괴물, 아니면 거대한 오리였을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고 그중 더 기괴한 버전이 있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호주 서부 해안과 뉴질랜드 근처에서 비슷하지만 더 높은 음조의 신호를 녹음했고 이를 바이오 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이런 이름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소리는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소리의 규칙성을 고려할 때 소리의 원인이 기계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해양 연구는 제한된 기술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바이오덕과 바이오구스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론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수수께끼를 밝혀냈어요.
바이오덕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반복되는 소리를 분석했을 때 신호가 결코 겹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소스는 말하는 반면 다른 소스는 침묵을 유지하여 일종의 의사소통을 암시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해양 생물이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듯이 그 답은 고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바이오덕 소리와 밍크고래의 울음소리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연안에서 들리는 바이오구스 소리는 다른 종이나 아주 어린 밍크고래가 내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래들이 저녁 식사 계획을 논의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인간을 비웃거나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 인간이 이 장엄한 생명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래와 소통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미 혹등고래 트웨인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획기적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이 해양 포유류와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해안으로 해양 탐험을 떠나 혹등고래 무리의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런 다음 이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재생해서 신호를 다시 바다로 보냈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안녕, 무슨 일이야? 와 같은 인사말과 비슷했지만 고래의 언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인사말은 고래들이 서로를 부르거나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해요. 신호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래가 보트에 다가가 주위를 돌며 안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고래의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분 동안 과학자들은 고래에게 36번의 신호를 보냈고 고래는 그때마다 응답했어요. 게다가 고래는 응답하기 전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즉 연구팀은 고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 10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10초를 기다렸다가 대답했습니다. 트웨이는 아주 섬세한 대담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래 세계의 신사였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단순히 특이한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신에 사용된 신호는 트웨인을 포함한 고래 무리의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래가 내는 소리를 녹음해서 고래와 소통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트웨이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정을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 속으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일본 남쪽으로 2,400km 이상 뻗어 있으며 가장 깊은 지점의 수심은 약 11,000m에 이르는 해저의 거대한 틈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는 마리아나 해구 깊이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이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과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는 바이오덕과는 달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선이 내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낮은 울림과 금속성의 쨍소리가 뒤따르는 SF 영화에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신비한 현상을 바이오왕 소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4년 마리아나 해구에서 음향 조사를 하던 중 이 이상한 소리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출처를 고래, 특히 브라이드 고래로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약 20만 시간의 바다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분석한 결과 브라이드 고래 무리와 일치하는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도 소리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또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병이에요. 크라켄이나 고래 또는 어떤 종류의 괴물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간단해요. 병은 인간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 주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좋아요. 한 가지 소리를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고래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입니다.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더욱 외로운 곳이죠. 남태평양에 위치한 포인트 니모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섬은 2333km 떨어져 있어요. 다른 모든 방향에서 육지와 거의 같은 거리예요. 게다가 이곳에는 해류가 거의 닿지 않아 해양 생물이 거의 없고 따라서 영양분 공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97년 해양학자들은 포인트 니모 해역의 심해에서 매우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거대하고 으스스한 소리였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블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인들이 이 현상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환상적인 버전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소리의 출처가 거대한 바다 괴물인 크라켄 또는 다른 생물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블롭에 대한 과대 광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빙산에 속해 있었어요. 빙산이 갈라지고 붕괴되면 매우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초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내요.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빙산의 소리를 녹음했고 더 블룹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니모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우주기관에서 서비스 중단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립니다. 우주물체는 그냥 바다에 떨어지죠. 이 외로운 곳에서는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 동물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성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 이곳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포인트 니모에 떨어진 우주선이 가끔 바다를 뚫고 비상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미스테리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전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미스테리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바다에서 녹음된 가장 신비로운 소리 중 하나인 업스윕을 만나보세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짧은 상승음입니다. 1991년 태평양에 설치된 하이드로폰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양학자들이 업스윕이 화산 활동이나 수중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른 소리의 특성과 강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버전은 배제됩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생물학적 생명과 관련된 가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양동물의 이동 경로와 연중 다른 시간대의 행동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업스윕이 의사소통이나 항해를 위해 소리를 내는 특정 어종이나 다른 해양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보이는 붉은 바닷물은 피해 바다가 아니라 적조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적조는 플로리다, 특히 서플로리다 대륙붕에서 자주 발생하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적조는 기본적으로 조류 수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따라서 색이 짙어져요. 이러한 조류는 해양 생물에 해로울 수 있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쳐 배탈로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화산은 매우 무섭지만 화쇄류에 휩싸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 불타는 흐름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며 피자 오븐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 도달합니다. 화산 폭발의 불꽃놀이처럼 화산재, 용암,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시속 80km의 속도로 산을 내려갑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심지어 여객기만큼 빠른 시속 725km의 속도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운이 나빠서 화쇄류가 흐르는 길목에 있다면 큰일이에요. 건물에 숨어 있더라도 열기만으로도 인간 바베큐가 될 수 있어요. 흐름 주변의 공기는 내장을 태우고 옷을 태우고 금속이 피부에 녹아붙게 만들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최후를 맞이했지만 루저 실바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19년 5월 7일 마르티니크 섬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전날 밤 실바리스는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화산이 보이는 튼튼한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펠레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하여 몇 분 만에 생피에르가 파괴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약 3만 명이 사망했지만 실바리스는 감옥에서 살아남아 운명의 날에 생존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되는 나흘 후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감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1986년 8월 21일 카메룬의 뉴스 마을로 가는 길에 한 남자가 죽어있는 동물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는 나중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984년 모눈 호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산화탄소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호수물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폭발하여 위험한 가스 구름을 만드는 매우 드문 재난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폭발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호수에서 발생하며 화산가스나 고기압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나 압력의 작은 변화도 폭발을 촉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모눈과 뉴스와 같은 호수에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3월 24일 중국 백화점을 둘러보던 한 여성이 싱크홀 속으로 사라지는 끔찍한 순간이 동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성 아래 바닥이 무너지면서 심연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찔한 장면으로 펼쳐졌어요. 아수라장 속에서 다른 고객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추락한 여성을 확인하러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재빠른 판단과 구급대원 및 소방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두 여성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루구름은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뇌우나 거대한 정란운의 상단에 형성되는 얼음 입자로 이루어진 큰 구름입니다. 평평한 상단 모양은 폭풍 속에서 상승한 공기가 성층권에 부딪히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래서 모루라고 불리는데 금속공예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모루구름의 공기는 성층권 공기보다 차가워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모루구름은 때로는 16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미류운이라고 알려진 구름 가장자리에서 눈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눈은 건조한 공기 때문에 땅에 닿기 전에 사라져버려요. 구름이 평평한 상단을 뚫고 올라오거나 부풀어 오르는 걸 발견하면 이는 매우 강한 폭풍의 징후를 의미합니다. 모루는 위험한 번개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개는 폭풍의 아래쪽에서 발생하지만 모루구름은 위쪽에서 매우 강력한 번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번개는 최대 48km 떨어진 곳에서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루구름이 근처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이면 계속 주시하세요. 화산 이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화산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암석, 화산재, 물의 위험한 흐름입니다. 과학자, 정치인, 심지어 일반인까지 모두가 화산 이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산 이류의 작동 원리와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면 화산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입니다. 화산 이류에는 파편 화산 이류와 진흙 화산 이류가 있습니다. 파편 화산 이류는 바위나 화산재와 같은 단단한 물질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진흙 화산 이류는 진흙탕에 가깝습니다. 화산 이류는 눈이나 얼음이 빠르게 녹거나 폭우가 화산재에 내리거나 분화구 호수가 폭발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화산의 특성과 물의 존재는 화산 이류가 형성되고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의 핵심 요소예요. 화산 이류가 많은 잔해를 싣고 시속 195km의 속도로 산을 내려오면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해변에 가는 건 최고예요. 햇볕을 쬐고 발가락 사이로 모래를 느끼며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림처럼 완벽하더라도 항상 바다를 주시하고 절대로 바다를 등지지 마세요. 이안류와 조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각파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각파도는 실제로 존재하며 꽤 무서울 수 있어요. 엽놀이라고도 하는 사각파도는 두 개의 파도가 만나 바둑판처럼 보이는 독특한 사각형 패턴을 형성할 때 발생해요. 해안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최대 3m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 보트와 수영하는 사람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파도가 치는 물속에 들어가면 두 개의 다른 물살과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너무 멀리 나가지 않고 파도가 너무 강해지면 바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각파도는 보트와 선박에 더 위험하므로 안전을 위해 얕은 수심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용돌이와 마엘스트롬은 오랫동안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력한 자연의 힘입니다. 특정 날씨와 현재 조건이 딱 맞을 때 발생해요.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지만 소용돌이가 실제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볼게요.
소용돌이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해류가 만나거나 하나의 해류가 벽과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힐 때 회전하기 시작하는 물이에요. 물과 파도의 속도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 해류에 의해 발생하는 크고 강력하며 격렬한 소용돌이인 마엘스트롬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솔트스트라우멘과 모스크스트라우멘 같은 곳의 조수 흐름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코리브레칸 월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 중 하나예요.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소용돌이의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고대 수중 화산 폭발과 그것이 지구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청동기 시대 화산 폭발의 규모, 위험성,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청동기 시대 화산 폭발의 자료를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약 3600년 전 에게해에서 발생한 분화는 산토리니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연구는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진은 화산 퇴적물을 분석하여 향후 화산 폭발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얕은 수중 분출로 인한 퇴적물 파도가 쓰나미를 일으켜 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수중 화산 폭발이 해양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402에서 644km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지구 표면의 어떤 바다보다 더 큽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깊은 곳에서 지진을 듣고 있다가 멘틀의 특정 부분을 통과할 때 지진의 진동이 느려지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는 걸 암시했어요. 모델링과 실험을 통해 지하 바다를 발견했지만 이 바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물과는 달랐어요. 훨씬 더 대단했죠. 멘틀은 지구의 지각과 핵 사이에 있는 두꺼운 층입니다. 상부 멘틀, 하부 멘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전이대라는 신비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부 멘틀에는 감람석이라는 매혹적인 광물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광물은 초록빛을 띠는 색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감람석은 고온에도 끄덕없고 용암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자랍니다. 건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체 상부 멘틀의 50%를 차지할 정도예요. 화산 덕분에 지구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화산이 마그마를 분출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지표로 올라와요. 마그마가 식고 굳어지면서 화성암을 형성하고 미네랄이 결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감람석은 가장 먼저 결정화되는 광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마그마에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결정을 형성합니다. 때로는 작지만 때로는 크게 자라 눈에 띄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큰 원석을 사용하여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거나 금속 주조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요. 하지만 지구 깊숙한 곳 약 4023km 깊이로 잠수하면 감람석은 상황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신비한 전환기에 들어섭니다. 기압이 높아지고 온도가 크게 상승해요. 여기서 감람석은 와즐리 라이트와 링우드 라이트라는 아름다운 암석으로 변해요. 감람석과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 덕분에 가끔 발견되기도 해요. 둘 다 청록색이며 아름다운 유리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매우 희귀하고 크기가 작아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없고 보통 실험실에서 연구해요. 하지만 이들은 감람석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구조 덕분에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젖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와즐리라이트와 링우드라이트는 구조 내의 물 성분인 수소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약 3%가 물 입자입니다. 지구의 멘틀이 전기를 전도하는 방식과 점성, 그러니까 얼마나 잘 흐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구의 지질학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작은 두 녀석이에요. 이는 멘틀 대류, 판 구조론, 심지어 화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작은 결정이 없다면 지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은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고 산꼭대기 몇 개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결정은 물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 전이지대는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발견된 거대한 지하수 저수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이 깊은 곳에서 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물이 풍부한 링우드라이트가 지구의 더 깊은 곳, 즉 하부 멘틀까지 이동하면서 조금씩 녹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약간의 물을 방출한 다음 자유롭게 이동하는 대신 지하 어딘가에 가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방출된 물은 실제로 액체, 고체 또는 기체 형태가 아니에요. 대신 지하 구조물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바다는 아니지만 그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물 순환과 자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표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숨은 공간에서도 이동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물에 대해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물이 신비로운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일반적인 상태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극도의 압력을 받으면 터널링이라는 신비한 네 번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베릴이라는 광물에서 이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베릴에는 원자 5개 정도에 불과한 초소형 육면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와즐리라이트와 링우드라이트와 같은 개별 물 분자를 가둘 수 있는 작은 우리처럼 작용해요. 이러한 조건에서 물 분자는 고전 물리학이 아닌 양자 물리학에 더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한 번에 여러 곳에 존재하거나 통과해서는 안 되는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덕을 오르지 않고 언덕 반대편에 있는 공이 어떻게든 언덕을 통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베릴의 수소 원자도 작은 공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각 공은 한 특정 지점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견됐어요. 수소 원자들이 모여서 두 개의 물결 모양 고리처럼 보이는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물 분자들이 고리 모양으로 번진 것과 같아요.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물의 상태예요. 이는 특정 조건에서 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고 생물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으로 인해 사람들은 지구의 물이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약 71%가 물로 흠뻑 젖어 있고 인간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물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주와 행성에서 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내면 외계 생명체를 더 잘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지구가 형성될 때 지구를 만들기 위해 뭉쳐진 물질에는 이미 물 또는 적어도 지구를 만들기 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중력 덕분에 갓 태어난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먼지, 가스, 암석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이 물질들이 서서히 모여 태양계의 행성들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태양계 내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뜨거운 곳이었어요. 물은 단순히 기화되어 우주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물이 처음에 지구를 형성한 암석 안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원래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분자가 어떻게 지하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산 활동은 나중에 깊은 곳에 저장된 물을 방출하여 수증기로 대기 중으로 내보냈을 수 있어요. 이 수증기는 결국 냉각되고 응축되어 비가 되어 내리면서 어린 지구를 호수와 바다로 채웠을 겁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지구가 형성된 후 혜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젖은 우주 방문객이 지구에 충돌하여 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래전 태양계 내부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외부 행성들이 궤도를 재정렬하면서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데 이를 지금 우리는 후기 중폭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충돌로 인해 태양계 내부로 얼음 같은 우주 암석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중 상당수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과학자들은 이 사건과 혜성이 지구의 주요 물 공급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성은 지구의 물과는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소행성을 살펴봤습니다.
소행성의 물은 지구 바다의 물과 매우 흡사했어요. 심지어 일부 샘플에는 유기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무작위 행성이 우리를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테이아라는 이름의 화성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돼요. 격렬한 충돌로 지구 멘틀의 일부가 녹아내려 달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돼요. 아마도 테이아는 물도 함께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지구는 자체적으로 물을 생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학에 따르면 수소는 광활한 마그마 바다에서 녹은 암석과 반응하여 바다와 대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사실일 수도 있으며 지구의 물은 여러 출처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우주에서 물이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